여러 간들에 대해 간드러지게 알려드리는 간들간들. 안녕하세요. 저는 간담체외과 전임의 이재원입니다. 서울대 병원 간담체외과 이광훈 교수님, 홍서영 교수님, 장기이식센터 김옥경 코디네이터님 모시고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봉님, 간이식 공여자입니다. 수술한 지 6개월 정도 지났는데 혹시 운동 후에 단백질 쉐이크를 먹어도 되는지, 프로틴이 간에 무리를 준다고 들었는데 먹어도 될지 궁금하다는. 6개월이면은 완벽하게 수술 전에 상태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건강한 일반인이 프로틴 먹어도 됩니까? 그걸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대부분 될 거예요. 단백질 파우더 드셔도 될 건데, 공여자 수술 직전에 단백질 파우더를 드시고 간 기능이 나빠진 분이 한두 분 계셨고요. 몇 년 지나가지고 단백질 파우더를 드셨는데 간 기능이 나빠진 사람도 있었어요. 일반적인 사람에서 단백질 파우더가 간 기능을 좀 올리는 경우가 있었으니 좀 주의를 요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울경 에이스님께서 오른쪽 상복부 통증과 피부 가려움 및 두드러기 현상 때문에 감염 관련된 검사를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A, B, C 중 어떤 검사를 해야 할까요? 간염 A는 급성으로 왔다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따로 검사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B는 안 하셨다면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 C형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검사가 바이러스를 직접 재는 검사가 있고, 그건 좀 비싸고 시간도 좀 걸립니다. 앓고 지나갔는지 알아보는 이뮤노글로불린 G 검사가 있는데, 생각보다 단순하기 때문에 이뮤노글로불린 G를 우선 검사해보고, 간 기능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해야 되겠죠. 황달이나 GOT-GPT 같은 게 문제가 있는지, 그러면서 B와 C는 한꺼번에 검사를 해보는 게 좋다.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수연님께서 7개월 전에 서울대 병원에서 생체 간이식 간 기증을 아버지께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요 며칠 사이 다시 음주를 한두 잔씩 하는 것 같은데, 병원 내에서 금주 교육이든 충격을 줄 만한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고 너무 답답해서 댓글을 씁니다. 특히 알코올성 간경화 때문에 이식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식 전후 입원하셨을 때든 외래 진료를 보실 때든 지속적으로 계속 술을 드시지 말라고 금주하셔야 된다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교육이 아닐까 싶고요.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신건강의학과 쪽이랑도 협업을 해서 약물적인 치료로 도움을 받는다거나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요새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되는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본다고 하더라도 드실 분들은 드시는 것 같아요. 정신적인 충격, 막 그렇게 나무라는 것보다는 자각할 수 있게 GGT를 보면은 이분이 평소보다 더 먹었다 안 먹었다를 알 수 있거든요. 그걸 같이 보여주면서 환자한테 객관적으로 이렇다 인지하게 함으로써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이 아닐까 생각이 있습니다. 오히려 다그치고 나무라고 하는 것들은 그날 기분 나빠가지고 더 술 먹는다고. 다시 술 드시는 분들 중에 심하게 많이 드시는 분들은 이혼을 했다든지 자기 혼자 산다든지 가족들의 지지가 많이 좀 없는 분들,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많이 드시기 때문에 의료진의 충격요법보다는 가족들의 관심과 배려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현님이 보내주셨는데요. 공여자가 있고 간이식을 결정하고 빠르게 얼마 만에 이식 수술을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해 하셨는데, 공여자 검사 1차 검사하고 2차 검사하고 수혜자 검사하고 코너스 승인받고 빠르게 진행을 하고 큰 문제가 없으면은 2-3주 내에 수술까지도 가능하기는 한데요. 상황에 따라서 수혜자분 받는 분이 정말 많이 급하게 받아야 되고 상황이 안 좋으면은 코너스 승인도 응급으로 진행을 하고 공여자 검사 결과라든지 수혜자 검사 결과도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게끔 해서요. 며칠 내에도 바로 수술을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빨랐던 경우는 하루 이틀 내에 24시간에 48시간도 급하면 할 수 있습니다. 급박한 상황인 경우는 뇌사자를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행정 프로세스, 공여자를 검사하고 승인 절차 받는 거는 하루면은 다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잘 안 돼 있는 나라들도 좀 있어요. 우리나라는 잘 돼 있는 편이다. 나나님이 보내주신 45세 남성입니다. 일주일 전에 왼쪽 팔과 등 부위에 대상포진이 형성되었는데요. 왼쪽 뒤편 머리와 목 쪽으로 찌릿찌릿하게 두통이 심해졌다고 하는데, 이것도 대상포진이 맞는지.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거는 신경을 따라서 재발하는 거라서 목의 신경 테리토리, 그 영역을 따라서 생기고 없어지더라도 그 영역을 따라서 후유증이 남기 때문에 그거는 대상포진과 연관된 통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피소드 있죠? 뭐 띠띠
대상포진이 의심될 때는 항바이러스 제제를 일주일 정도, 아주 심할 때는 주사제로, 그렇지 않으면 먹는 걸로 초창기에 쓰는 게 중요하지 나중에 재발하고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약을 쓰는 거, 이렇게 후유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항바이러스 제제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통증 조절용 신경계통에 듣는 진통제 같은 거를 쓰는 방법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래 지속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안 생기게 하는 게 중요한데, 최근에 대상포진 백신이 나왔습니다. 대상포진 백신은 생백신이기 때문에 맞지 말라고 하거든요. 면역 억제제 상태의 환자들한테 주사하게 되면은 바이러스가 다시 돌아서 실제로 대상포진이 막 생기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백신 베이스로 돼 있는 대상포진 백신이 이제 나왔고, 오히려 생백신 베이스의 그런 기존의 백신보다 훨씬 더 대상포진으로 가는 것을 막는 효과가 센 아주 좋은 그 백신이 나왔습니다. 다만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몇백만 원 정도 돈을 내야 되는 단점이 있지만 착용화가 곧 될 것으로 생각되고 외래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남님이 보내주신 간성 혼수 초기 증상이 성격이 바뀌고 밤낮이 바뀌는 현상이라는 말씀에 너무 충격적이라, 이런 증상들은 고민이 많거나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도 겪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몸으로 느끼는 특별한 증상은 없는지. 잠이 안 오는 간성 혼수는 불면증이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사지 판단이 안 되고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도 모르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이 며칠이냐, 여기가 어디냐 이것만 물어봐도 간성 혼수에 있는 분들은 헛소리를 합니다. 또 호미님께서 이식 후 프로그랍을 먹다가 아드바그랍으로 바꿀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사춘기 아이들 약 먹이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고 하루 2번 복용을 지키기가 어려워 꼭 한 번 먹을 수 있는 약이 나왔으면 합니다. 프로그라프라고 하는 거는 2번 먹는 약이고, 이거를 한 번 먹는 폼으로 만든 게 아드바그라프이고, 서양에서는 프로그라프를 만약에 1ml 먹고 1ml 먹고 이런 분들은 아드바그라프를 2ml 딱 먹으면 약의 효과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드물지만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약간 간 기능이 나빠지는 경험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체질적으로 서양 사람에 비해서 약물을 좀 빨리 이렇게 대사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한테는 2번 먹는 약을 한 번으로 바꿨을 때 똑같은 효과를 가져오지만 20-30%의 사람들한테는 약효가 떨어집니다. 안전하게 하는 거는 1ml, 1ml, 2ml로 바꾸는 게 아니라 한 2.5ml로 바꾸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로 몇몇 사람들은 약효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식 후에 초기보다는 약 효과가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 1년 이후를 권장하고, 초기에 바꾸더라도 1대1로 바꾸는 것보다는 조금 올려서 바꿔주는 게 안전하다. 많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었던 것 같긴 하네. 김찌르봉 TV님께서 질문 보내주셨는데요. 복강경하고 로봇 수술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복강경 수술이랑 로봇 수술은 모두 개복했을 때처럼 이렇게 큰 상처를 내지 않고 1cm 정도 되는 상처들을 몇 군데 내서 구멍을 통해서 수술하는 것인데요. 복강경 같은 경우는 그 구멍을 통해서 길쭉하게 생긴 기구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는 것이고, 로봇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구멍에 로봇 팔이 이제 들어가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둘 다 물론 이제 사람이, 집도의 선생님이 이제 직접 수술을 하게 되시는 거고요. 수술 과정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환자분들이 느끼시는 거는 아무래도 상처 부위가 가장 신경이 쓰이실 텐데, 사실 복강경이든 로봇 수술이든 상처 남는 것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복강경을 선호하고 있고, 수혜자 수술에서는 로봇을 이용하긴 하는데 좀 차이가 있죠. 로봇 수술은 직접 환자 옆에서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밖에 콘솔이라고 하는 기계 안에서 손을 이렇게 조작을 하면은 환자 배 안에 있는 로봇팔이 저랑 똑같이 같이 움직이면서 수술하는 거라서 꼬매는 게 되게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복강경은 기구를 저희가 손으로 직접 잡고 하는 거거든요. 3차원적으로 막 손이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꼬맬 때 약간 제약점이 있습니다. 대신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기구들이 복강경에는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장점이 있고, 로봇은 로봇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이 또 있고, 저희 팀은 이제 복강경 공유 수술의 이제 세계적인 팀이기 때문에 복강경이 너무 편해요. 대신 꼬매는 일이 많은 수혜자 수술 같은 거는 로봇 수술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호미님 걸 좋은데? 야, 이 호미라는 사람이 의사인 것 같아. 호미님께서 간이식 전 비장이 커서 혈소판 수치가 낮았는데 이식 후에도 비장 크기가 크게 줄지 않고 혈소판 수치도 낮은 경우는 간이 회복되면서 같이 좋아질 수 있는 건가요? 멍이 너무 많이 들고 출혈 위험도 있어서 걱정됩니다. 누군가는 비장 적출이나 비장으로 가는 혈관을 묶는 수술을 받으신 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치료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간 이식 전에는 문맥 고혈압이라고 해서 간이 단단하기 때문에 문맥으로 잘 피가 못 가면서 상대적으로 비장이 커지게 되면서 혈소판 수치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식을 해서 말랑말랑한 이제 건강한 간으로 이식을 하게 되면은 그 문맥 고혈압이라고 하는 게 좋아지면서 비장 크기도 좀 줄어들고 혈소판 수치도 좋아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식했다고 해서 바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고 길게는 1년 정도 기다려야지만 이런 비장 크기의 변화라든지 눈에 띄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간혹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비장 크기가 크게 줄지 않고 혈소판 수치가 낮은 경우가 종종 있는데, 증상이 크게 없으신 분들은 이 수치 낮은 상태로 그냥 계속 경과를 보시면 되는데, 만약 멍이 너무 많이 들고 뭐 출혈 위험이 있고 잇몸에서 피가 많이 난다거나 그런 식으로 혈소판 수치가 낮음으로써 해서 생기는 증상이 있으시다면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장을 아예 떼어내는 수술을 받거나 비장으로 가는 혈관을 막아서 비장이 좀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시술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식 후에도 비장이 계속 커져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이식받은 간으로 피가 잘 들어가고 간도 말랑말랑하고 괜찮고, 이런 경우는 비장이 수술 전에 커져 있어가지고 줄어들지는 않지만 간 문맥 고혈압 때문에 생기는 뭐 식도 정맥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되는 분들이 많고요. 대신 커진 게 안 줄어들기 때문에 큰 비장에서 계속 혈소판을 깨거든요. 정상보다 낮은 경우가 있고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다른 식도 정맥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고 간 기능도 정상이고 그러면은 그냥 두고 보면 됩니다. 비장이 그런 경우는 이제 비장을 떼거나 일부만 막는 거죠. 비장의 한 절반만 피가 가게 해서 기능을 절반으로 줄여 놓으면은 괜찮죠. 이제 그 경우는 전제 조건이 간 자체가 말랑말랑해서 다른 간 문맥 고혈압이 없는데도 비장이 커져 있는 게 줄어들지 않는 경우 시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치료 안 하고 그냥 지켜봐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다들 영상 잘 보셨나요? 이것으로 간들에게 물어봐 Q&A2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기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